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두고 한 여성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설 속 에피소드들이 무척이나 사실적이고 여성이라면 어린 시절, 학창 시절, 회사 생활, 결혼 생활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익숙하게 겪는 그런 경험이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김지영인지 김지영이 나인지 헷갈릴 정도라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 나도 저 비슷한 경험이 있어 라고 공감할 지점이 정말 많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과 공감의 순간에, 아니,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달리 질문해보자면, 당신이 마음의 아픔을 느낄 때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불면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내가 아닌 듯 하고 죽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 속 김지영은 분명 정신과 병원을 찾은 다음에 소설가가 되는 자신만의 돌파구를 찾았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분명 죽고는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와 같은 자신의 정신병 투병 경험으로 작가로 나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묻고 싶어요. 정신과 약을 먹고 창의적인 마음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나요? 소설이나 영화가 허구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또 독자, 관객들 중에는 영화 속, 소설 속 김지영의 삶을 두고 이런 의견을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김지영처럼 글을 쓰는 재주가 없어서일까요? 저도 주인공처럼 제 삶의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는 도통 모르겠어요. 많은 여성이 공감할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여성인 저는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여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여성의 삶이라는 부분 때문에 김지영 씨가 아프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제 다시 우리 현실 속 김지영이라는 인물로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 2부를 통해서 김지영 씨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상담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섬세하고 예민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살기 어렵고 힘들게 느낄 때, 현실에서는 그 어려움과 아픔을 단순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김지영은 무려 10년 이상이나 정신과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정말 약을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약을 먹으며 견디는 삶에 익숙해져 버렸기에 약을 끊는다는 것이 가능할지, 아이를 돌보고 나를 찾고 제대로 살고 싶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을지, 그 답을 찾기 위해 황상민 박사님과 상담을 시작하였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우리의 김지영 씨와 함께 내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약물의 존재를 정확히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 약물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시 황 박사님의 심리 상담소로 돌아가 남은 상담 내용들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상담한 내용을 엄마나 아빠한테, 언니한테 그대로 들려준다면 그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실 엄마만 제가 약 끊는 거 원하셔서
아빠나 언니는 알지 못하고 그 아빠나 언니는 저를 절대 이해해 주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빠는 뭐 본인이 당뇨약 드시고 계셔서 그런지 뭐 그러시군요. 그 알겠습니다. 네. 약에 대한 맹신이 아주 있으시죠. 예, 특히 당뇨약 네. 드시는 분들은 그게 본인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자기가 당뇨라는 이 증상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고 약만이 나의 살 길이다라고 거의 매달리시는 분이고, 그러면 벌써 당뇨약 드시기 시작했으면 한 10년 정도 당뇨약을 당연히 드시고 계셨겠네요.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10년 정도 됐어요. 네, 그러시면 뭐 아빠가 약에 대한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고요. 네. 근데 엄마는 약을 끊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신다고요? 네, 엄마가 제가 이제 아기 낳고서 막 난리 제가 치고 뭐 그래서 엄마도 불안했어서 정신과를 갔는데 의사가 주는 약들이 본인한테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걸 왜 먹나 이러면서 운동을 막 미친 듯이 하시고 그리고 괜찮아지시고. 어이구, 진짜 훌륭하게 본인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기 문제를 극복하신 경험이 있으시면서 왜 딸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고 진짜 안타깝네요. 그래도 애를 출산하는 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아시는군요. 예, 진짜 그게 맞으세요. 맞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본인이 약을 끊게 되면 본인이 불안감이 있는데, 그러려면 약 끊는 대신에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벌써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루에 운동을 많이 네, 운동을 많이 한다고 습관을 생각하지 정해놓고. 마시고요. 지금 아이를 이 돌봐주는 도우미는 오시죠, 집에? 아니요, 안 오시고 저랑 엄마랑 둘이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요? 네. 본인이 그러면 만일 운동을 하러 간다면 그 운동하는 시간에 아이는 누가 돌봐요? 엄마가 봐주시겠다고 하세요?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버지도 뭐 그냥 운동만 하는 줄 아니까 제가 가끔 엄마가 불러주시면은 와주시는 걸로. 그러면 아버님도 이제는 은퇴하시고 계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뭐 집에 계시. 두 분이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집에 와서 애를 돌보는 거는 해주실 수 있겠네요. 네, 네. 이 약을 먹을 때 그 사람한테 약을 먹여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는 본인이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할 때, 그 다음에 본인이 특정 신체 부위에 너무너무 심하게 통증을 느껴가지고 내가 즉각적으로 그 통증에 대해서 진통제나 특히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 같은 거를 내한테 해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다고 느낄 때, 셋째,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미치고 이상한 짓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뭐 방화를 한다든지 뭐 집에 가스불을 막 켠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그거를 네? 네,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아기 낳고서 뭐 가슴이 이렇게 다리가 저리고 가슴이 끌어올랐을 때 그때 제 신체적으로 눈이 이렇게 저쪽으로 막 넘어가서. 그렇죠. 눈동자가 뒤집히지. 삐진다는 거. 네, 그런 증상은 있었거든요. 자, 그때 눈동자가 뒤집혀질 때요. 본인이 가만히 있다가 눈동자가 뒤집혀졌어요? 아니면 본인이 그때 감정적으로 엄청 격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눈동자가 뒤집혀졌어요? 그때 산후도우미를 이제 집에서 사시는 입주 도우미로 썼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본인을 돌아버리게 만들었군요. 대화하면서도 돌아버릴 것 같고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가족들이 저를
저를 이 산후도우미를 한 2주 쓰고 마는데 보통은 그거를 계속 쓴다는 것도 제가 좀 못할 일 같고 가족들 보는 게 불편했었어요. 왜 산후조리를 계속 쓰는 게 불편하고 또 그게 가족들한테 보는 게 불편했나요? 어떤 마음이 있길래 죄책감을 느꼈어요? 이거 산후도우미 쓰면 돈이 얼만데 내가 이래도 되나? 네, 그게 너무 비쌌어서 죄책감을 들었었어요. 근데 비싸도 남편이 벌어서 내든지 부모님이 돈 주는 건데 왜 그거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좀 키우고 싶다. 모르겠어요. 그때 굉장히 죄책감을 느꼈고 되게 불안했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너무 많이 불안했어서 그런 제가 그런 증상까지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네. 그 아빌리파이나 이런 약들이요. 사람이 불안하게 될 때 그 약을 먹는 상황이 되면 눈동자가 뒤집혀진다든지 손발이 떨린다든지 경련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하는 증상을 더 만들어내요. 그런데 의사들은 눈동자가 뒤집혀지거나 경련이 일어나거나 손발이 뒤집혀질 때는 이 약을 더 많이 먹으면 네, 그 증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게 단약 증상이었네요? 그거를 단약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발했다고 의사는 이야기하는데 네네. 어, 네네. 실제로 이거는 약간의 약의 효과가 남아 있어서 생기는 부작용일 수도 있고 그 약의 섭취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이 특정한 정서 흥분 상태에서 지 맘대로 신체 기관이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100%약 때문이다라고는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약을 전혀 안 먹는 사람도 감정적인 측면에서 흥분을 하면 눈동자가 돌아가요. 그리고 본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경련이나 발작 증세를 일으켜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실제로 그런 게 원래 없는 사람인데 예민하기 때문에 그동안 전체적으로 본인의 신체를 억누르기 위해서 약을 먹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약을 끊었다가 다시 이제 그 약을 먹을 때 마치 옛날에 약을 먹었을 때 신체가 보이던 그 반응이 내 신체에서 마치 반가운 이 친구를 만난 듯이 그 약 성분에 내 신체가 반응한 건 아닌가라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뭐든지 아직 증명된 자료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약을 만든 회사에서 실제로 이 약이 어떻게 사람들의 정신 과정에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약에 대한 설명서에 라벨지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작용 기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약을 오래 먹으면 부작용으로서 뭐 경련이라든지 눈알이 돌아간다든지 뭐 자살 충동이 더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30% 50%더 있다 이런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해놨어요. 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알겠죠? 근데 의사분들은 네. 그거를 재발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건 더 황당한 이게 네네. 지금 그랬어. 우리가 아. 겪고 있는 거예요. 재발이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 재생시키는 건데. 네. 이해가 되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돼요. 네, 제가 약을 못 봤어서 그런지 이해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이 약을 당장 오늘부터 끊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를 본인이 아시겠어요? 네, 확실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머리는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순간순간 서치는 본인이 불안은 금방 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약을 먹었던 기간도 길고 또 애를 낳고 나서 또 약을 9개월이나 먹었는데 네. 이거를 끊게 되면 또 혹시나 만에 하나 또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리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본인이 약 끊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기보다는 약을 끊으면 어떡하니? 라는 마음으로 지금 대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네. 이거를 본인이 극복해야 되는 새로운 과제를 본인이 또 안게 되거든요. 김지영 씨는 약물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이제 확연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머리로 이해가 될 뿐 오랜 시간 약물에 기대 살아왔던 자신이 제대로 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가진 여러 불안감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할지 자꾸만 불안해집니다. 더욱이 어머니는 그녀가 약을 그만 먹길 바라지만 다른 가족들은 그녀의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성향이 가끔씩 발작적으로 나올 때마다 약을 먹어야만 괜찮아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자면 지금 그녀는 주변 누구의 지지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자신을 믿으며 이 약을 끊고 건강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 모두를 돌봐야 하는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작고 연약한 꽃 한 송이가 온실에서 벗어나 거친 대자연과 마주해 살아남을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떡하죠, 이럴 때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저 혼자 제 스스로 단단해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아버지나 언니를 의지했었는데 지금은 좀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끊고 싶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러시죠, 그죠? 본인이 내일부터라도 운동을 하러 나가면서 보통 이제 출산했고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건강을 한 몸을 또 하기 위해서라도 운동하겠다고 그러면 남편이나 아빠가 그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소리 안 하겠죠, 그죠? 먼저 PT라도 받겠다라고 해서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땀이 아주 확실하게 날 정도로 차분하게 PT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건 돈이 좀 들거나 돈이 들죠. 많이 들죠, 그죠? 네, 본인이 그거를 주변에서 알면은 또 네. 아빠나 언니나 남편이 돈 쓴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네. 본인이 남편한테 만일 전화로 해가지고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뭐를 물어보냐? 이 오빠, 나 이제 애 지금 그거 한대. 내가 빨리 더 건강하게 돼야지 애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헬스장에 가가지고 내 체력을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오빠, 내 PT를 받으면서 그걸 하려면 한 달에 100만 원은 필요한 것 같은데, 오빠가 은행 대출을 받던 마이너스 통장을 하던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PT 받는 거 해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빠는 뭐라고 그럴까요? 왜 그렇게 뭐 얘기하냐면서 뭐 이렇게 남편 뭐 이렇게 뭐 남편이 표현으로 뭐 갖다 붙이지 마라 막 이러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너는 네. 진짜 내 남편 맞냐? 남의 편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 오빠는 뭐라고 반응할까요? 아니, 아내가 왜 그러냐? 네, 그런 다음에 저희 아빠랑 상의해요. 그렇죠. 그러면 아빠랑 상의하면 뭐라고 상의할까요? 진짜 저렇게 돈 들여서 하는데
그냥 다른 걸로 돈 안 드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 제가 뭐 이렇게 동네 막 많이 돌아다녀서 땀 빼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하철을 타고 어딜 갔다 오고 나면 좀 환기가 되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조금 거리가 있는 1시간 정도 거리 그렇게 갔다 와서 좀 걷는 걸로 하면 안 되겠냐고. 그죠? 네, 뭐 그것도 나.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 PT를 딱 시간 정해놓고 특히 요즘같이 춥고 눈도 오고 이럴 때는 그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네. 산이 있을 때는 본인이 딱 이 제대로 신발 갖춰 입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 그 네. 집에서부터 산꼭대기까지 한 바퀴 딱 돌아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되는 코스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네. 빠른 속도로 걷다가 돌아오면 그것도 PT 받는 거하고 유사한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남편한테 그러세요. 내가 이 돈도 안 들고 돈을 아끼려고 이 집 뒤에 있는 산을 갔다 와가지고 운동을 하려고 해봤더니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그렇게 가면 어떤 미친놈이 내한테 어떤 해꾸짓을 할지 몰라가지고 내가 그건 겁이 나. 그래서 일단은 그 미친놈을 내가 그런 미친놈이 있으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6개월은 내가 PT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산을 타는 이 사람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는 오빠가 해줄 수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야, 너 괜히 쓸데없이 돈 쓰는데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냐? 이렇게 만일 남편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 남편하고는 이 오래 살 생각 하시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헬스장에 제가 이렇게 PT를 6개월을 만약에 그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다녀도 되지 않냐고요? 아니 엄마 아니고 근데 또 문제가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카드를 이렇게 긁어서 헬스장에 다니면 힘들어 땀이 많이 나서 제가 집에 와서 그 잠을 자요. 저는 운동을 하러 당연히 잠을 자죠. 예, 근데 그걸 엄마가 같이 아기를 본 상황에서 이해를 못해요. 화를 엄청 내세요. 그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분명히 이야기를 엄마 나는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인 거 엄마 알지? 그리고 내가 헬스장에 가서 몸을 확실하게 이 훈련시키면 내가 지금 이 단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약을 끊으면 내 몸이 널 반갑게 맞이하던 이 약 친구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면서 눈동자가 돌아가고 이 손발이 떨리고 오한이 돋고 이러면서 내 마음이 가슴이 퉁퉁퉁 뛰고 답답하고 터질 것 같고 죽고 싶은 이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거든. 그러면 내 몸이 친숙한 그 약 친구를 생각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 몸이 운동이나 그것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착실하게 땀을 아주 반짝 내는 그런 PT를 받으면서 운동을 해야지만 내가 확실하게 그 운동을 잘하고 그래 되면 내 몸이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가 돼서 집에 와서 샤워하고 나면 바로 쓰러져서 최소한 1~2시간을 자게 돼요. 라고 하는 걸 엄마한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엄마가 내가 헬스 가서 운동하는데 2시간 돌아와가지고 이 잠을 드는데 2시간 거의 엄마가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애를 돌본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 엄마 너무 고마워. 내가 엄마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엄마 그거 딱 1년만 해줘. 그런데
저희 엄마도 이렇게 저를 위해서 엄청 심지를 굳게 계속 마음먹어 주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딱 1년만 해달라는 거예요. 엄마 만일 1년을 못 해주면 6개월만 해줘. 6개월에는 어떻게 할 텐데? 남편 보고 이제 다시 애 키우는 거 도와주는 도우미를 마련하라고 또는 도우미 썰 돈을 달라고 내가 이야기할게. 그럼 남편은 또 그러면 내가 장인어른하고 이야기를 해서 장인어른한테 돈을 받아야 되겠다. 또 그걸 무마시킬 텐데. 그래. 그럼 그건 그때 가서 보고 6개월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6개월 후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6개월을 엄마가 그렇게 봐주 너무 긴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럼 3개월로 할까요? 3개월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지금 어. 본인이 약을 끊는 거는 당장 오늘부터라도 끊을 수 있지만 이 약을 끊고 본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는 3개월, 6개월, 1년, 애가 유치원 갈 때까지 적어도 3년에서 5년까지는 본인이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준비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본인 생각에 남편이 애를 키우거나 본인이 먹고 살거나 또는 나중에 도움을 받거나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경제적인 서포트 지원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집에서 일하는 분을 쓰는 게 저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제가- 엄청나게 또 다른 네. 그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나중에 생각을 하고 3개월 안에 네. 본인이 안 어려운 방법은 또 찾아내면 돼요. 지금 당장 3개월 후까지 생각하지 말고 네네.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를 할 경제적인 또 형편이 안 돼요라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 형편이 되는지를 내가 묻는 거예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하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제가 본인이 돈을 벌지 벌지 않고서는 헬스장에 네. 그런 건 아니고 헬스장에 왔다 갔다 하면은 어쨌든 운동을 하러 다니는지 알 거잖아요. 제가 그렇죠. 뭐 얘기를 안 했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 PT 비용이 비싸다고 남편이 생각할 것 같고. 지영 씨는 불안이 많습니다. 약을 끊지 못하는 것도, 약을 끊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도, 운동에 필요한 돈이 드는 것도, 운동하는 시간 동안 어머니께 아이를 돌봐달라 부탁하는 것도 모두 불안한 요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차오르는 불안감과 스스로를 약에서부터 구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게 나를 세우며 안 되는 이유들을 생각해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지영 씨는 자신을 건강하게 돌보는 일에 그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황 박사님께서 알려주실 솔루션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인이 남편한테 내가 지금 출산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약을 먹는 거는 아이를 위해서도 안 좋고 내가 제대로 아이를 그거 하기 위해서 약을 먹을 필요가 없고 내 스스로 충분히 내 몸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기초 체력이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네, 약 그거 먹으라고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 이야기를 했거나 오늘 상담한 내용을 남편한테 그대로 남편이 듣기 힘들고 괴롭겠지만 당신이 이거 처음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거를 남편이 듣고 당신이 이걸 듣고도 여전히 내한테 약 계속 먹고 그냥 집에서 꼬꾸라 쳐 있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없고 나를 그냥 이 인간이 아니라 동물로 보는다
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다까지 남편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아내를 사랑하는 제정신 있는 남편이라면 오늘 이 상담을 듣고 약을 끊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고, 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더라도 PT를 해서 당신이 약을 끊고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정신을 가진 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가질 당연한 반응이지. 야, 돈이 아깝다 라든지, 아니면 장인어른한테 뭐 심지어는 야, 장인어른이나 장모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돈 좀 지원해달라고 하자, 그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인어른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아내가 지금, 저 아내가 약 먹고 있는데 이 약을 계속 먹어가지고 스스로 약에 중독된 약물 중독자로 평생을 보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남편은 없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졌던 가장 큰 어려움은 마음이 너무 여리고 너무 착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 텐데, 그렇다고 사는 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더 쓴다고 해서 집이 망하거나 굶어 죽거나 본인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해서 하루 세끼 먹는 그런 집 아니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이 본인이 평생 모은 재산 다 못 쓰시고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런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그래요. 잘 실제로.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당뇨병 약을 열심히 챙겨서 먹는 분들을 대부분 제가 사시는 분들 참 많이 아는데, 그런 분들이 다 그런 상태로 지내는데 참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이 죽을 때 그거를 가져갈 것도 아니고 한데 왜 저렇게 사시나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본인도 그건 느끼죠, 그죠, 막연히. 네, 막연히 느끼고 약에 대한 좀 그냥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불안되고 그것 때문에 그 생각할 때마다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네, 뭐라고 이야기할 게 그쵸. 전혀 없어요. 각자 자기가 불안하게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남편을 걱정하고 아빠가 또 이상하게 반응 놓을까는 걱정하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지 애를 제대로 잘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영 씨는 이제 막 자신만의 온실 안에서 거친 자연으로 나와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살아왔던 온실 안에서의 삶도, 그 온실에 함께 있었던 주변 가족들과의 관계도 모두 걱정이 됩니다. 그만큼 섬세하고 착한 화초였기에 예민한 자신을 최대한 죽인 채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은 누구도 아닌 내가 사는 것임을 아이 엄마가 된 지영씨는 절실히 느꼈기에 박 박사님과의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분명 김지영씨는 꿈꾸고 있습니다. 약물에 기대지 않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엄마가 되어 아이에게도 그런 건강한 삶을 알려주고 싶다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만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지영씨에게는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아이가 있기에 더욱 말입니다. 네,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본인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방법이 피트니스 말고는 또 없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피트니스 말고 집 근처에 있는 산을 아주 네. 빠른 속도로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땀범벅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본인이 집 뒤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도, 네. 언제 그렇게 해봤어요? 막 땀을 엄청 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변에 산을 가서 있다 그래서 한번 이사 와가지고 갔다가, 이사 와가지고. 최근에 작년에 임신하기 전에 갔다 왔었어요. 왔었어요. 그때 집에서 네. 출발해가지고 그 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집에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1시간 좀 넘게 걸렸었어요. 그럼 그렇게까지 뭐 높은 산 아니고 공원 다녀오는 느낌이었겠군요. 네네. 음, 네네네. 지금 저 공원이나 그런 건 좀 많아서. 그렇군요. 내일 엄마한테 네. 그러세요. 엄마, 내가 근데 내일 또 춥다고 본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되게 신경 쓰실 거거든요. 네가 지금 이 추운데 무슨 산을 가냐. 이렇게 하면 본인 뭐라고 답할 거예요? 근데 교수님, 산 말고 주변에 동네를 이렇게 동네 평지를 갔다 오는 건 어때요? 그거는 사실 도움이 될 것 같지만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내가 뭔가를 했다는 정도의 도움이지. 그거는 본인한테 땀이 날 정도가 안 돼요. 그럼 여기 아파트 헬스장 열면은 그거 뭐 1시간 제가 러닝머신하고 엄청 힘들게 하고 오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 예, 그거부터 시작을 네. 하세요. 네. 남편도 하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가 네, 그렇게 하세요. 될 것 이 같아요. 아파트 헬스장은 아주 상대적으로 엄청 저렴하니까 하고, 또 그거를 해서 이 엄마한테 그 대신 어머니가 지금 오늘 상담한 거를 본인하고 같이 다시 한번 들어보기만 하면 어머니는 본인이 운동하고 와서 한두 시간 자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하실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전화 상담을 신청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너무 부담이 될까요? 네. 그러면 당장 오늘이라도 약을 끊는 게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드시죠? 네, 그런데 PT 선생님한테는 제가 몸을 만들려고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약 끊으려고 하는 건데 아니요, 그 뭐라고 절대로- 얘기해야 돼요? 본인이 그러세요. PT쌤한테는 출산하고 나서 이전에 네. 본인 몸매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본인이 더 네. 기초 체력을 새로 애를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고 PT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약을 끊는다, 약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 전혀 할 필요 없어요. 네. 아시겠죠?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아파트 헬스장에 가거나 아니면 근처에 뭐 이렇게 뭐 헬스짐 그렇게 동네 사는 그런 데 가서 하는 거 좋다는. 예, 그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본인의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키우는 거, 이것이 1차적으로 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꼭 3개월을 해야 되나요? 너무 힘들면 하다가 뭐 2개월 있다가 이렇게 마음이 바뀔. 질문하는 걱정이 들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는 그 모든 걱정은 저한테 다시 상담을 받으면 사이에 일어날 것만 걱정하고 나머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혹시 느끼세요? 네네.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사이에 네. 일어나는 거는 네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제가 걱정이 많아서. 네. 그렇죠. 본인이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걸 질문하는 건 충분히 하는데, 그럴 때 네, 그렇죠. 본인이 오늘 상담 끝난 다음에 일주일 사이에 또 일어날 거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면 이 문자를 날려주세요. 본인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뭐 마치 터질 것 같거나 죽을 것 같거나 또는 너무 두렵거나 그러면 그 상황을 문자로 이야기하고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그때그때 알려드릴게요. 아, 네, 네, 그렇게, 네, 이제 마음을, 네, 이제부터, 그러면 본인이 어떤 일이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한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럼 문자 오면 바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헬스죠. 헬스장 하는 거는 하루도 네, 빠지면 무슨 안 일이 돼. 있어도. 그렇죠. 그럴 때 네. 제가 하루 지나고 나서 헬스장 갔던데 엄마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럴 때 제가 속으로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드는데 박사님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러면서 본인이 괴로울 때 문자 오면 제가 그럴 때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라고까지도 알려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걱정할 일이 없다는 사실 알겠죠? 네, 네. 우리의 지영 씨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받기 전 황 박사님께 보냈던 그 상담 사연에는 약을 끊고 싶다는 이야기 외에도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면 괜히 친구를 찾는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자신이 자존심이 없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영 씨는 상담 사연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이나 방법을 알려달라는 이야기도 적어두었답니다. 박사님, 정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영 씨에게 딱 맞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지금도 보면 이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럴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혼자서 집에서 이 아기를 키우면서 또는 아기가 있는데 남편이 안 오면 내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걱정을 든다든지 이런 상황이 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애가 크게 보채지만 않으면 본인이 노트에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걱정되는 걸 적어놔도 돼요. 표현을 하면 돼요. 노트에다가 혼자서 풀으면 그게 풀리나요? 노트에 해도 되고 타이프를 쳐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본인이 쓰는 힘들 걸 때, 싫으면 네. 또 녹음기를 틀어놓고 혼자서 중얼중얼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 되면 또 제가 미쳤나 이런 소리를 또 엄마가 할지도 모르니까 노트에다가 조용히 조용히 듣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매주마다 이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 받고 그 다음에는 2주에 받고 그 다음에는 한 달 후에 받고 그 다음에는 뭐 한 달 후에 받는 거를 조금 지속하다가 본인이 얼마나 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잘해가느냐 따라서 3개월 후에 받고 6개월 후에 받고 1년 후에 한 번씩만 받아도 되는 이런 상태로 바뀌어갈 테니까 전혀 본인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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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상황이, 네, 이해가, 네, 이제 많이 되시죠? 잘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 쌓아놨던 거, 그 다음에 혼란스러웠던 게 너무나 심각하고 충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통 상담하는 거를 2배 시간을 지금 들여가지고 대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 멍한 느낌도 들 거예요. 그래서 애는 네, 소모가 엄청 많으셨을 테니까 조금 이제 이 상담한 거 오늘 여기서 끝내고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하면 오늘 상담한 거 녹음 파일을 받게 되면 처음엔 녹음 파일을 바로 엄마랑 듣지 말고 이 상담하면서 느꼈던 거를 엄마하고 이야기를 좀 나눈 다음에 하루나 이틀 있다가 엄마하고 이 상담 파일을 한번 들어보거나 엄마 보고 내가 이 운동하러 나갔을 때 엄마가 애 보면서 혹시 어머니가 그냥 부담 없이 듣고 싶으면 이거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다시 그 다음에 일어날 그 문제에 대해서 또는 걱정하는 거나 또 본인 생활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하시면 이 약을 끊고 일어나는 모든 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교수님 너무너무 신경 써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셔서 오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소설이 아닌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김지영 씨를 만나보셨습니다. 현실 속 김지영은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소설과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으셨나요? 기억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소설 82년생 김지영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설 속에서 김지영 씨의 남편은 아내의 이상 증세에 놀라 혼자 정신과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먼저 아내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치료 방법을 상의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일단 잠을 잘 못 자고 힘들어 보여 상담을 권한다고 말합니다. 남편의 이 말에 소설 속 김지영 씨는 안 그래도 요즘 기분이 가라앉고 내사에 의욕이 없어 육아 우울증인가 싶었다며 고마워합니다. 이후 소설 속에선 김지영 씨의 지난 인생을 순차적으로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소설이 엔딩에 다다라서는 김지영 씨의 시선이 아니라 그녀를 상담한 40대 남자 정신과 의사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김지영 씨는 일주일에 2번 45분씩 상담을 받고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는 줄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나는 당장의 우울감과 불면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김지영 씨에게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처방했다. 처음 김지영 씨의 남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책에서만 보던 해리장애인가 싶었는데 김지영 씨를 직접 만나보니 산후우울증에서 육아우울증으로 이어진 매우 전형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지영 씨는 쉽게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한번 물꼬가 트이면 깊은 곳의 이야기까지 스스로 끄집어내 담담하고 조리 있게 잘 말했다. 김지영 씨가 선택해서 내 앞에 펼쳐놓은 인생의 장면들을 들여다보며 나는 내 진단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는 뜻이다. 내가 평범한 40대 남자였다면 끝내 알지 못했을 것이다. 대학 동기이자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욕심도 많던 안과 전문의의 아내가 교수를 포기하고 페이닥터가 되었다가 결국 일을 그만두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특히 아이가 있는 여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이 소설 속 문장들이 어떻게 들리셨나요? 사실 많이 답답했습니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우리 사회의 여성의 삶을 그려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한국 사회의 보편적 여성의 모습이 언뜻 보이기도 했지만 그 보편성 속에는 진짜 해리장애라는 정신과 병명을 붙이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많은 우리의 삶을, 일상을 닮은 모습인데도 말이죠. 결국 우리는 그것이 소설 속이든 현실이든 문제적 행동을 하는 김지영 씨를 모두 정신과로 보내 환자인 상태로 살게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지영 씨의 어머니는 예민하고 섬세한 딸아이가 힘들어할 때 아이의 손을 붙잡고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달리 도와줄 방법을 찾지 못했기에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지영 씨를 진료한 정신과 의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우울하고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이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해 꾸역꾸역 약으로 10년 이상의 청춘의 시기를 보낸 이 섬세하고 예민하며 감성적인 착한 김지영 씨.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가지면서 또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서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현실의 김지영 씨에게 정신과 의사가 무려 10년 이상이나 약을 먹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그들은 마음의 아픔, 소위 그들이 정신병이라 이름 붙이는 다양한 마음의 아픔과 연관된 다양한 증상들을 바로 그 개인의 성격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닌 몸의 문제 또는 그 사람의 뇌와 신경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아픔은 그 사람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뇌나 신경과 같은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는 아무리 정신과 의사라도 마음은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뇌와 신경 또는 다양한 신체 장기의 이상에 의해 일어나는 몸의 문제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로서 그분들이 대학에서부터 전문가로 훈련받는 동안에 거의 세뇌되듯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 목사님은 하느님 아버지 또는 예수님이 절대자라고 믿고 절의 스님은 부처님이 절대자 신이라고 믿는 것과 같답니다. 현실 김지영 개인의 성격,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의사는 그녀가 10년 이상 마치 약물 중독자처럼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은 그녀의 마음은 처음에는 스스로 약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용기를 발휘하기도 했지만 결국 출산과 양육과 같은 삶의 부담감이 다시금 그녀에게 정신과 약의 중독이 재발되게 했답니다. 삶의 부담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많은 착한 영혼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종교기관의 면죄부를 통해 자신의 삶의 아픔을 덜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오늘 3부는 이쯤에서 조금은 색다른 인사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2021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설날까지 황심소와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황심소는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평범한 명절 인사말 대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모두 건강하게 돌보며 제대로 살자 라는 인사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날 역시 저희 황심소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총 5부작으로 제작된 상담실에서 만난 82년생 김지영은 내일도 모레도 같은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하는 82년생 김지영의 삶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눌 예정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내일은 더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